우선 앞서 실장님들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듯이 이 자리가 상당히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기도 하고 또 네, 좀 떨립니다. 어찌됐든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떤 발표 주제가 좀 괜찮을까, 적당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초기이고 또 이 세미나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뭐 향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이 공동학술 세미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새 정부에서 지방 시대를 맞이하는 생각은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발표를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그 지방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조금 유형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서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4대 기본 부분과 미래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방과 관련된 국정목표는 이제 6번째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균형 발전과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지역 고유한 특성을 지닐 수 있는 곳으로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과제가 확정돼서 발표되기 전에 4월 달에 위원회를 통해서 1차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5가지 국정과제가 제시가 됐고, 이를 토대로 하여서 7월에 국정과제, 그 지방 관련된 국정과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6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번째 위치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세 가지 미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시대, 두 번째는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고유의 특성 개발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다시 크게 10가지 목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가지 목표는 또 뒤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복수의 추진 전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아마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넘어가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주목했으면 좋겠는 것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첫 번째 목표로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위한 첫 번째 목표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시 7가지 세부 추진 전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추진 전략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 정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낸 국정과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난 정부가 지방자치의 토대를 좀 더 공고하게 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그 마련되어 있는 토대를 기반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는 추진 전략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를 시범 실시한다라는 점,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었는데 그것을 좀 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서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점, 그리고 자치권을 강화한다라는 점 등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뒤에서도 다시 발표가 진행이 되겠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이 주민자치의 조항이 모두 다 삭제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의 개선이 추진 전략으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한
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위한 목표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왔었던 여러 가지 재정 분권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입니다. 특히나 그 지역 인재들을 활성화시켜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지방 소멸의 문제를 대응을 하고 또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교육에 대한 상황도 교육에 대한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주도 균형 발전의 마지막 목표로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량과 소통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적 역량과 경쟁력을 제고를 하는데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지방연구원 설립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뭐 의회직렬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사교류도 어쩌면 그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한번 논의돼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주민 이참여라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 주민조례 발안법의 제정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제도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를 국정과제로 선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초광역지역연합이라든지 지자체 간 협력 조정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약속 22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를 하여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목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약속 22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를 좀 더 지역 자체의 힘을 길러서 지역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지역이 특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큰 목표를 삼고 있고 그렇게 경쟁력과 힘을 키운 지방이 그 안에서 그들만의 지역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서 결국은 자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약속 22를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회발전 특구를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을 한다든지 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 그리고 지역 맞춤형 창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지역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모두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약속, 세 가지 약속에서 이제 조금 중복이 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약속인 22번에서는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확대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이제 큰 세 번째 약속으로서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두 번째 약속에서는 지역이 그 큰 힘을 지역 자체가 힘을 가지고 힘을 키우게 한다라는 내용이라면 이 세 번째 약속은 그 안에서 지역 안에서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혁신 거점 육성 고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한다든지 아니면 로컬 차원에서 다양한 기반들을 마련을 하고 활성화시킨다라는 점 특히나 지금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큰 문제라고 각광받고 있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측면도 이번 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을 보았을 때 지역 주도의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위자들을 함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여시킨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수행하고 있는 중앙 정부 기관을 이제 소관하고 있는 기관을 이제 나눠봤는데 우선은 행안부가 가장 주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역의 발전과 관련돼서는 이제 산업부가 많이 소관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재부나 교육부, 국토부 등이 많이 소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지방 관련 국정 과제를 먼저 정책 가치와 방향성을 토대로 하여서 한 번 유형화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수행 주체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유형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 분류 기준으로서는 가치나 방향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가치나 방향성은 물론 많은 의견들이 더 있으시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봤을 때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성을 증대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대주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측면, 그리고 협력을 증대하고 권한을 강화하고, 그리고 재정력과 자생력을 강화한다라는 크게 6가지 가치와 방향성을 설정을 하였고, 수행 주체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부 외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뭐 주민과 회사, 뭐 학교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관, 공기업 등도 이제 그 정부 외의 것들을 모두 다 이제 포함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 주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역 관련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어떠한 뭐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중앙과 정부 외 간의 협력, 혹은 지방 정부와 정부 외 간의 협력,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유형을 한 번 더 세분화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분권 분야별로 가치와 방향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인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제도 43개를 토대로 하여서 6가지 기준을 토대로 구분을 해본 결과 권한 강화와 협력 증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특히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분권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권한 강화와 협력 증대가 상당히 큰 비중의 추진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일자리 관련한 16가지 과제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진 전략들은 효율성 증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각각의 추진 전략이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는 발표문 뒤에 보시게 되면 부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추진 전략이 6가지 기준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저희 연구진하고 같이 구분을 하였고요. 그 구분에 맞춰서 유형에 대한 비중을 분석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발표로 돌아와서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과제는 아무래도 이것이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다기보다 지역 일자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효율성 증대 측면이 좀 더 높은 비중으로 추진 전략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자생력 강화와 협력 증대가 그 다음의 순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고유 특성과 관련된 과제 21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지역 고유 특성과 관련된 과제는 제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생력 강화였습니다. 물론 이 목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특히나 이 지역 고유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각각의 지역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자생력 강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어서는 협력 증대와 효율성 증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을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준인 수행 주체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추진 전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연계되는 것을 다시 좀 더 수행 주체를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은 중앙과 지방이 연계하여서 추진하는 전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결국 중앙이나 지방이 단독으로 수행한다라기보다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고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점은 결국 더 나아가서 중앙과 각 지자체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싱크탱크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각 시도연구원들이 각각의 이러한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을 해 나가서 서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에 있어서도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중앙과 지방 단독의 순으로도 많이 나타났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연계와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으로서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분야를 보시게 되면 이 역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연계와 협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중앙과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외의 영역에서도 그 중요성이 같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정과제를 보시게 되면 지역 인재를 창출하고 그 지역 인재가 그 지역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성장된 동력을 바탕으로 그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생애 주기별 전략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 외의 영역의 참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 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교육 특성에 대한 수행 주체별 보시게 되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행위자 간의 결합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역시도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앞에 나왔었던 두 가지 약속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지방정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이 지역고유 특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추진전략 비중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특히나 지역고유의 특성을 개발을 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0가지 그 국정과제 추진 전략을 토대로 보았을 때 그 정책 가치와 방향성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협력 증대와 효율성 증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권한 강화와 자생력 강화로 나뉘게 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 영역별로 조금씩 그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 그 세미나 지금 2시부터래요. 이거 수진주님이 URL 보내줬어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전체 기준에서는 효율성 증대와, 협력 증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각 영역별로 보시게 되면, 자치분권 같은 경우에는, 협력 증대와 권한 강화가,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 더 높은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역 고유의 특색에 맞추는 것은 오히려 자생력 강화가 좀 더 높은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행 주체별로 보게 되면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그중에서 중앙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아직까지는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히나 두 번째, 세 번째 국정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국정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이번 새 정부의 지방 관련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수행 주체를 다시 한번 과제별로 나누게 되면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은데 또 조금 주목할 점은 세 번째 정부 외의 영역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 단순하게 지방 관련된 정책이 정부 주도 혹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부 외의 영역, 민간 영역에서까지 그 역할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민간 간의 연계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이제 앞에서 보이시는 것들은 분석 결과를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느꼈던 점은 중앙이 해야 될 일과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보면 추진 전략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진 전략이 각각의 단독으로 수행되기보다는 각 주체별로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잘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행정연구원과 각 시도연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와 그리고 앞에 오늘 참석을 해주신 많은 단체에서들도 같이 이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서 많은 의견을 공유하고, 그리고 중앙 차원에서 해야 될 연구와 시도 차원에서 해야 될 연구, 그리고 각각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짧게 보면 이제 5년간의 지방 정책의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좀 더 나아진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면 반가운 분들과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어가지고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이 세미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릴레이 형식으로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각 시도 연구원들과 지방행정연구원이 포함된 형태로 아마 그 주제별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서 그 세미나를 아마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세미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국정과제 120대 과제가 나왔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지방시대라는 관련해서 목표 6에 이제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그 개선과 법제와 관련된 부분이 그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그 운영의 다양화, 그리고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주민자치에 관련된 법제도적인 방향성을 앞으로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국정과제의 개와 같이 해서 지방민주주의 차원에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법제도적 방향성 모색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복사는 다음과 같고요. 국정 비전 및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희진 박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 20일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그 국정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 안에서 주민자치의 개선 항목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자치의 구성 운영의 다양화, 그리고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본 발제가 이제 향후에 주민자치의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만요. 네, 주민자치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내놓으라 할 만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에 관련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의 기능전환 시기가 있었고요. 그 기능전환 시기에 읍면동 기능의 일부 기능이 반 정도의 기능이 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기능의 유일 공간이 주민센터가 됐고, 그 주민센터를 운영하고자 이제 일본의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한계성이 오랫동안 지적이 되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고요. 2010년부터 해서 이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실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 그 주민자치회 전환이 확대되면서 2021년 12월에 1013개로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더 업데이트가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자료까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도입 과정과 관련된 연역을 다음 표와 같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참고할 만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주민자치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최종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주민자치 조항이 제26조에 이제 반영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삭제되면서 이제 각기 이제 개별법에 관한 검토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국회 그 8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법제화에 대한 노력들이 본격화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모색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법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한계점,
우리나라의 마을 공동체나 주민 조직, 시민 조직에 대한 그 다양한 공동체 조직에 대한 권한 부여가 현재 미미하다라는 어떤 한계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 주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에 상응하는 법률이 논의되고 있으나 역시 권한 부여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주축 조직에 대한 논의들도 있지만 그에 따른 그 권한 부여에 대한 법제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 주권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부분은 부재하고 의견 수렴 정도의 그 주민 참여 정도에만 국한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보다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 주축 조직에 대한 권한 부여와 이에 따른 법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세 번째는 대민주적 요소가 가지고 있는 민주성의 결핍을 보완하고 그리고 소규모 지역의 마을 단위에서 주민주권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인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법률 검토를 했고요. 8개 안들 중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한병도 의원 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분권법상 주민자치의 조항을 다수 이제 반영한 특징이 좀 있고 설치 및 그 행정적인 지원 조항을 좀 반영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김용배 의원 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그 조문을 포함시켰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법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삭제됐던 주민자치의 조항을 봉헌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박완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지자체 행정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용배 의원 같은 경우는 매우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편이고요. 주민자치와 주민총회 간의 역할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판단할 논의점이 있습니다. 자, 김용주 박사님, 예.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잘 들리질 않으니까 예. 마이크를 좀 이렇게 가까이 네, 대고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여타 공동체 조직 등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발의안의 특성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김철민 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운영조례와 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부분, 창립총회 개최한다든가 설립인가 설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있고요. 법인격에 있어서의 수익사업 같은 것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위탁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법조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할 것들은 또 위탁사항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만으로 우리가 꼭 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쟁점사항,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각각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고려사항들을 살펴보면 읍면동 단위의 지역을 우리가 소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자치의 어떤 최소 단위로서 우리가 그 공동체로부터 어떤 자치를 위한 단위로서 읍면동을 상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의제와 차별되는 보완적 민주제도로서의 특징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형 모델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되 읍면동의 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읍면동 행정의 기능 강화와 주민자치의 기능 중 협의 사무를 실질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법 제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인 그 쟁점 사항들을 한번 도출해 봤는데요. 주민자치의 회원 자격부터 주민자치의 구성 방식, 그리고 법인격을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다섯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는 방식 문제, 여섯 번째는 지방자치법으로 우리가 일반법으로 담을 것이냐 아니면 개별법으로 갈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행정적 지원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런 쟁점사항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제도적인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차별성을 우리가 이 법 제정의 어떤 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대의제가 갖는 민주적인 결핍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의민주제가 갖는 투입 정당성의 한계와 산출 정당성의 한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대의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각각 그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투표하지 않고 참여하고 투표하지 않은 그 권한이
직접적으로 위임된 정치인에게 발휘되고 정치인은 그러한 어떤 다수가 참여하지 않은 다수가 표시하지 않는 형태의 위임된 권한을 통해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정책의 집행은 공무원이 하고 그 정책의 실패는 결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대민주주의의 어떤 투입적 정당성의 한계라든가 산출적 정당성의 한계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성의 결함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민주성의 결함을 채우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다양한 대안적 민주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민주주의의 관계를 검토하고 그래서 대민주제는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예산 삭감 조정을 하고 대체장 견제를 하고 조례 입법을 하고 뭐 이러한 주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주민자치회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한 틀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예산 과정에서도 살펴본다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참여 예산을 통해서 집행부가 가진 예산의 편성권을 일부 나눠서 가지는 정도. 그러니까 집행부가 가지는 예산 편성권을 나눠서 그것에 대한 어떤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는 부분이지 기존의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승인과 결산과 관련된 부분은 무관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역할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상기할 때 서로 상호 보완적인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방향에서 결국은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법안의 제안에 대한 이유로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 쟁점 사항별로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 모두가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는 한, 회원 자격으로서요.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 중 참여를 원하는 주민만 회원이 되는 한, 주민자치회 위원만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는 한, 등등등 그 8개, 7개 법안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쟁점 사항들이 도출이 됐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명수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법인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그러한 대상자들 아니면 세대주에서 그 세대주 같은 경우가 대표가 돼서 회원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주민총회를 할 때만 주민들이 참여하자 이러한 법안에 대한 어떤 검토 의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구성원들이 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구성할 것이냐, 주민의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주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김두관 의원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법인의 어떤 설립 절차를 통한 구성 방식으로 갈 것이냐 등등 우리가 주민자치 구성 방식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격 여부입니다. 우리가 법인격을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법인격을 부여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법인으로 갈 것인지 사법인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따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현재 비법인 사단을 유지하는 한 아니면 법인 여부를 주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등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역할인데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의 역할이 우리가 제대로 구분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집행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 어떤 의결기구로서의 주민총회를 김영배 의원이 명시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있으나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결기구로서의 주민총회와 집행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를 두고 공론장의 어떤 장소로서 주민총회를 우리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주축 조직의 역할로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잠깐 살펴봤고요. 그 자료를 일단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한 역할에 대한 논의들을 학술적 의무로 좀 담았고요. 그 과정에서 공동생산의 의미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자치의 기능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공동설계라든가 공동전달 그리고 공동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우리가 이제 공동전달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전달은 위탁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평가와 공동설계보다는 우리가 공동커미셔닝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행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 대한 어떤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좀 담은 게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정리해서 이런 예시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능 예시에 대한 자료도 간단하게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선출 방식인데요.
뭐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든지 공개 모집에 의한 무작위 추천 방식 대부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추첨하는 방식, 추천 및 추천의 혼용안 같은 것도 아마 지자체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및 운영 세칙의 위원 선출에 대한 위임 방식들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제가 다음 표에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잠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법으로 갈 것이냐 개별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주민자치회를 규정하는 문제, 두 번째는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부분,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두고 독립적인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식 등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민자치의 재정적 지원 문제에 대한 검토인데요. 순수 민간단체로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금한다. 뭐 이런 측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행정적 지원을 재량으로 둔다라는 방법과 의무적으로 둬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참여 정책에 대한 일반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할 텐데요.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을 금하는 사항에 대한 반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일반적 변화 이론, 공동체 참여 정책의 일반적 변화 이론을 잠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이론은 어떻게 보면 카메론 정부 시기, 이전에 이제 1960년 이 시기부터 해서 그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어떤 사회복지 사업과 마을계획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영국에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참여 이론들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이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1990년대, 80년대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카메론 정부 시기에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동체로 하여금 정부를 운영하게 하는 어떤 틀들을 모색하게 됐고, 그러한 이유들은 그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공동체를 활용해서 공동체와 함께 그 협력적으로 그 정부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그 보수 정부의 어떤 취지가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로컬리즘 액트와 커뮤니티 인파워먼트 액트라는 그 법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법안에 대한 취지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이지만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그 공동체의 어떤 변화적인 이론, 그 일반적 변화 이론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지역주의 이론, 우리가 로컬리즘 액트라고 얘기하는 지역주의 이론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책을 투입했을 때 잠시만요. 제가 이거 넘기는 걸 이제 시간이 없는데. 네. 결국은 그 일반적 변화 이론에서 보면 공동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고 공동체를 객체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정책 투입을 통해서 공동체를 객체로 본 공동체의 어떤 의미는 공동체의 자원과 공동체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가 서로 네트워크를 맺어서 공동체가 하나의 객체로서 하나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라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동체를 주체로 봤을 때 공동체가 결국은 민주적 참여, 그러니까 기존의 대의민주제의 결핍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참여 제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의 그 공동체 활동, 그리고 서비스의 영향이라는 측면은 공동체에서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제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의 영향, 그리고 공동체가 그런 민주적 참여와 서비스의 영향과 공동체 연계, 공동체 조직 역량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자조를 통해서 이 각기 이 항목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사회적인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간다라는 이러한 변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론은 서로 이중 나선 모형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주의 이론과 공동체 권한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역주의 이론은 공동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객체로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를 지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아주 자조하고 있는 공동체의 역량이 높은 그 조직에게 지원을 해서 그러한 공동체, 살아남은 공동체로 하여금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어들이고 어떤 공동 생산의 관점에서 협력적으로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담고 있고요. 지역 공동체 권한 이인법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열악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줘야 되고 이런 공동체들이 결국은 역량을 갖출 때까지 어떠한 그 지원 정책을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공동체와 행정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길게 얘기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좀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핵심적인 가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권한이인법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와 공동체가 굉장히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의가 담겨져 있고요. 지역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공동체에게 대부분 역량이 있는 공동체에게 권한을 넘겨서 그 공동체가 다수의 그 정부의 일들을 처리하게끔 한다는 취지가 조금 더 강하게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의 그 법안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취지가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 권한이인법 같은 경우는 약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자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봤을 때 공동체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미는 스코틀랜드가 논의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권한이인법에 대한 가정이 조금 더 그 의미를 크게 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행정과 주민 공동체 조직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스스로 자주할 수 있는 역량을 행정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원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이유로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민주제의 어떤 상호 보완적 민주제로서의 그 의미로 우리가 정책적 재원에서 어떻게 보면 법안의 재원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읍면동 주민 모두가 회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세 환원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고 여기서 주민세는 개인분, 우리가 종업원, 사업소분 같은 것들을 나눠준다고 할 때 주민세가 모두 환원될 때 하나의 회부 성격으로 우리가 간주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모두 사업자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이 선택하는 안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어떤 결정권을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연부 역시도 우리가 비법인 사단으로 가든 법인으로 가든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비법인 사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어떤 소송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권리 주체 역시도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국세구분법 시행규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유번호를 받으면 수익사업부터 해서 다양한 어떤 세법과 관련된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주민자치회의 특성별로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리고 집행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를 좀 더 상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결국은 주민자치회는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걸 상정하는 것. 그리고 주민총회는 최종의 의사결정 및 승인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지방의회와 차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민주제는 투표에서 위임된 권력에 의한 결정 방식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에 반해 풀뿌리 민주주의는 보완적인 민주제도적 측면에서 주민자치 의사결정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저는 주민총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의사결정기구 및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 의사결정의 공론장으로서의 주민총회를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공개 모집 후 무작위 추천 방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혼용하는 방식도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 일부 혼용하는 방식 과정에서 운용 세칙에 운용위원회에게 어떤 선출 방식을 위임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모집 후 무작위 추천 방식에 대한 특성은 그러한 기조를 가져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정치와는 조금 더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투표된 어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엘리트 출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공개 모집 후 무작위 추천 방식을 간다 하더라도 혼용 방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운용 세칙에 어떤 권한을 위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운영위원회가 조금 더 자율성을 갖는 방식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법 및 개별법 형식으로 해서 일반법에 담고요. 개별법에 디테일한 상황을 담고 그 디테일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권한들을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로 법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장한다면 주민자치회가 어떤 그 권한과 기능이 보다 강하게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 속에서는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측면에서 저는 행정적 지원의 의무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최대한 간결하게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사실 요 세미나를 기획을 하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새 정부의 자치분권이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제도적인 현황이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 나머지 한 꼭지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개별 단위의 참여 이야기를 좀 맞춰보면 재미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제가 그때 마침 추진하고 있었던 연구들도 있어서 그 내용을 중앙정부와 경기도, 지방정부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경기도 차원의 지방정부 맥락에서 두 가지 참여제도를 좀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봤고요. 주민자치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늘상 마지막 단계에서 부딪히는 한계점은 주민에 대한 개방성과 참여의 확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도적인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개인에 대한 참여를 어떻게 촉진시킬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다른 영역에서 논의가 되었던 측면이 있고 자체 영역에서 좀 분리됐던 측면이 있던 것 같다. 물론 두 가지 측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른 측면을 가집니다. 이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자치라는 영역과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에 대한 참여 활성화의 문제는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다른 맥락일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전반적인 참여 문화, 행정에 대한 권한이나 어쨌든 참여라는 것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참여제도라는 것들이 단지 행정의 투명성을 확대시키고 접촉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수기민주주의와 같은 딜리버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거의 자치와 같은 그러니까 자치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주민의 주도성이라든가 주민결정 권한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이 맞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네, 연구의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주민자치만큼이나 참여제도들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정부혁신이란 맥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민선 7기 경기도에서 상당히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확대, 수기민주주의의 도입, 주민의견의 실효적인 도입, 그래서 경기도민 정책축제라든가 수기성을 위한 공론화 사업 같은 것들이 추진됐는데 과연 그 실태가 어떻게 좀 보여질 수 있는지를 좀 드라이하게 살펴보자라는 게 연구의 목적이고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의 담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전에 우리가 주민참여라는 것들이 행정의 투명성 강화, 행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그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행정의 많은 권한들을 주민들이 참여 과정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 안에서 기존의 관료제 시스템 안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의 참여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참여제도 안에 배태되는 자치적 속성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것이 이론적인 차원에 그칠지라도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주민자치의 영역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참여와 관련된 기본적인 우리나라 법제의 틀은 민원, 청원, 국민제한 세 가지 축입니다. 세 가지 축인데 전통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국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민원의 성격이죠. 일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료제 시스템이 그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관점이라면 최근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참여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폐지가 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반 때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실 청원법상의 청원하고는 구분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참여 욕구들이 제도상으로 반영되고 있고 중앙정부 참여제도의 운영 현황을 작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 전통적인 청원 민원 이외에도 실패박람회 수비토론,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정부혁신 국민포럼, 열린소통 포럼과 같이 제도 자체 안에서 단순히 의견을 받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자치적인 속성, 수기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직접 결정 권한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시도들을 여러 가지 정책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타났고 실제 경기도에서 어쨌든 전체 참여제도
도민과의 접점을 가지는 참여제도를 전부 다 모아달라라고 했을 때 26개 제도, 그 가운데는 아주 그냥 민간인을 고용해서 활동하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6개 제도가 다 사실 참여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 민선 7기 경기도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면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론적 모형 틀 속에서 좀 비교해보자 라는 것들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참여 제도를 이 새로운 분석 모형 아래에서 좀 살펴보려고 그랬고, 새로운 분석 모형은 참여의 정도와 의제의 속성, 참여의 정도라고 하면 아주 단순 참여냐, 민원과 같은, 그리고 조금 더 개입과 조정이 들어가느냐, 뭐 전문가가 조언을 한다든가, 뭐 공무원과의 협업이 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강조하는 것처럼 수기 숙성 단계의 참여까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단순히 제안이 아니라 정책화 단계까지 개별 제안자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제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참여의 정도를 한 축으로 삼았고요. 의제의 속성은 어떠하냐라고 봤을 때 아주 개인적인 이해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개인적인 속성들이 있을 수 있고, 집합적인 이해들이 있습니다. 소위 조직화된 시민사회, 뭐 시민단체라든가 뭐 지역, 시군, 뭐 경기도로 치면 일종의 시군도 하나의 그런 조직화된 의회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일반화된 이해, 그러니까 정책, 그러니까 나의 민원 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라고 하는 일반화된 이해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요 연구에서는 총 9개 주민참여 유형을 나눴고, 이런 분석 틀 안에서 기존의 중앙정부의 18개 제도들을 기준에 따라서 흩뿌려 봤을 때 이런 형태를 가지더라.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의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좀 시사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더라. 이렇게 두 가지를 나왔는데,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던 것들은 비교해보니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둘 다 수기 숙성을 강조하고 참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참여제도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단순화된 참여, 단순한 참여, 민원 수준이나 아니면 아주 그러니까 전문가의 개입 정도가 들어가는 참여의 정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의 참여 단계들을 중심적으로 이루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여기 어디다도 써놓긴 했는데,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냈냐 안 나타냈냐는 차치하고 우선 제도의 구성 자체에서는 지방정부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참여제도를 포괄하고 있더라. 그리고 의제의 속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이해나 부분적 이해, 일반적 이해에 대한 다양한 형태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참여제도의 다양성 범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단순 참여나 약한 개입 조정 등의 형태로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실제 경기도에서 민선 7기 동안 진행됐던 많은 사업들의 운영 기제들을 살펴보면 제안자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개선하고 만들어내는 과정보다는 제안된 의견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결합돼서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조정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것에 비해서 중앙정부는 뭐 비슷한 수준들의 사업들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국민에게 권한을 좀 더 많이 이행하려는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형태의 정책 실험들이 있어 왔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오는 거고요. 좀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살펴봤을 때,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참여제도의 속성이 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수기기제 강화 등을 위해서 좀 더 보완시켜서 전체적인 참여제도의 다양성, 그리고 실효성이라는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뽑아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여제도를 연구를 제가 어쨌든 우연찮은 기회로 한 2년 동안 계속 중앙정부 참여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을 했었는데, 참여제도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안타깝다까지는 아니고 아쉽다, 혹은 왜 이렇게 돼야 될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은 주민자치협력과 매우 명확한 분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프 안에서 주민자치도 일종의 참여제도라고 본다라고 전제한다면은 이론적인 디베이팅을 좀 뒤로 하고 같은 참여제도의 틀 안에서 본다라면 주민자치는 지금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지만 자치라는 고도화된 숙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다라고 파악되는 거고, 이런 주민자치의 영역들이 확대돼서 기존의 참여제도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나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시사점들을 좀 도출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참여제도들이라는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참여에 관련된 체계들, 뭐 청원과 민원 같은 것들, 청원 민원 제한 사업의 성격을 놔뒀을 때 보통 수기제도와 연결되는 사업들이 제한 사업들에 대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사업과 연결되는 제도들은 고도의 자치 영역과 연결되는 수기형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뭔가 이 새로운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가장 크게 벽으로 부딪히는 점들이 법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싶을 때 뭐 적절한 상위 법률이 없다거나 선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들, 이거는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참여 형태들에 대한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마지막 시사점으로 담았고요. 마지막에서는 제가 주민참여, 주민자치, 민관협치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통합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쓰지는 않았고요. 통합적 지향을 공유할 필요는 있겠다. 특히 주민자치와 민관협치라는 협치라는 측면이 지자체별로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자치와 협치의 영역들은 상당 부분 밀접하게 가야 된다라는 지향성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주민참여라는 것들이 주민자치 영역에서의 참여와 제도권 내의 참여라는 것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통합적 지향을 가졌을 때 주민자치에서도 이야기하는 개방성의 문제, 참여의 확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변화, 주민인식의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체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